안녕하세요.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4장 인사행정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사행정 복습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쉽지 않다라는 거 선지 중심으로 수업 공부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드렸죠? 네, 여러분들이 잘 공부가 되었는지 복습 스터디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0강 내용이고요. 네, 1번 선지부터 27번 선지까지 진행할게요. 1번입니다. 엽관주의에서는 관료가 정당을 위해서 봉사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닥 공정하지 않아요. X. 엽관제는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공직자가 중간에 바뀌면 안 되는데 중간에 바뀝니다.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3번. 엽관주의는 정장 정치의 발전에 공헌하죠. 맞습니다. 자, 4번이에요. 미국의 실적주의. 펜들턴법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에 적용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1883년부터 펜들턴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금 실제 실적주의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맞는 선지입니다. 자, 실적주의는 공직의 일이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시험을 볼 필요가 없죠. 아마추어리즘은 잭슨 민주주의의 특징, 엽관주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X고요. 6번 잭슨은 암살당한 적이 없습니다. 잭슨 말고 가필드의 암살이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죠. 자,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있어서 기회, 균등, 누구든지 다 어떠한 정당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직 임용에서의 기회, 균등을 보장합니다. 제가 추민원령 날짜 정확하게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펜들턴법보다 앞섰다고 말씀을 드렸죠. 펜들턴법이 1883년, 추민원령이 1870년, 그래서 추민원령이 약간 앞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엽관주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요. 자, 10번. 엽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해서 임용하는 방식. 엽관주의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정치적 임용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치적인 임용입니다. 혈연이나 지연 같은 거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 10번 같은 선지는 지금 실적주의에 관련된 선지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실적주의가 아니죠. 죄송해요. 정실주의에 대한 선지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0번 요거 현재 X가 되고요. 자, 11번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일생을 바쳐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 그래서 요거는 현재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의 가장 핵심이 아주 젊을 때 임용을 하고 그 사람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두는 거. 제가 이거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12번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장하죠. 직업공무원제는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 국민에 대한 신경을 덜 쓴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환경적인 요청에 좀 민감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공무원이 일종의 특권 집단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14번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방형 인사제도를 통해서 좀 너무 정년까지 보장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무사 안일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다. 외부와의 경쟁을 통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15번입니다. 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으로 하지만 직업공무원제는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문제의 맥락에서 이렇게 둘을 비교할 때 직업공무원제의 반대말이 실적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식의 직위분류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적주의, 영국의 직업공무원제 이렇게 비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식의 실적주의는 아시겠지만 펜들턴법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지만 직업공무원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표관료제는 킹슬리라는 학자가 처음 사용한 용어죠.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X입니다.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관료제는 정부 관료 충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킵니다. 이게 결국 다양한 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하고요. 대표관료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 제가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뭔데요? 소극적인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20번 맞는 선지고요. 21번 대표관료제는 다양한 집단들을 참여시켜서 정부 관료제가 민주화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지가 겹치죠, 계속. 겹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의 표현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맥락의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연결됐어요. 자,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요, 폐쇄형의 임용, 전문가주의가 아니라 일반 행정가주의에 입각합니다. 균형 인사정책은 대표 관료제의 단점, 즉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춘다? 절대 그러지 않죠. 아시겠지만 균형 인사 정책이 대표 관료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기 때문에 균형 인사 정책을 쓴다면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3번 X가 되고요. 24번 제가 직업공무원제는 절대 왕정 시기의 관료제에서 파생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왕정 시기의 관료제의 연원을 두고 있고요. 장기 근무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공직을 하나의 직업, 전문적인 직업, 여기에 방점 두시라고 했어요. 인식하게 합니다. 자, 25번 대표 관료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실적주의를 강화한다.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죠.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국민 모두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주의 약화되고요. 행정의 능률성은 떨어집니다. X죠. 자, 26번입니다. 역관주의 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 향상은 물론 정책을 요거 수행하는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27번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폐쇄형의 공무원제, 일반 행정가주의를 지향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27번까지 내용들을 쭉 정리했고요. 여기 통해서 우리 인사행정 전반적인 이론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중앙행정기관부터 시작해서 중앙인사행정기관부터 시작해서 적극적 인사행정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직위분리제와 계급제의 기본 내용들 중심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겁니다. 힘내서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